똑바로 봐? 내가 전지표를 지금 그래? 사과 똑바로 해.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 죽을 줄 알아. 죄송합니다.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진실탐사그룹 셜록하고 이제 처음으로 공개했었던 그 전직 직원 폭행 영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내용이 충격적인데,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이미 떠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 직장의 오너가 불러서 이제 폭행을 가했는데도 아무런 그 법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뭐 문제제기조차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폭행을 당한 뒤에 서울을 떠나서 이제 그 멀리 이제 어느 섬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왜 이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못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양진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자기가 맞은 것보다 더 심한 그 폭력을 당할까봐, 뭐 협박을 당할까봐, 심지어는 뭐 가족들에 대한 뭐 협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숨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런 식의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아입니다. 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던졌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왜 저항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직장 동료들은 눈길도 주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피해자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직장 갑질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직장 갑질에 저항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직장 갑질을 없앨 수 있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남은주 대구 여성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님은 직장갑질 119에서 법률 스텝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보신 영상 속의 장면, 이 폭력 장면 좀 충격적인데요. 우리 패널들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다른 일반 시청자들하고 같이 네. 힘없는 직장인들의 비애를 정말 슬픈 눈으로 쳐다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법이 공공연하게 난무하는데도 동료 직장인들이 나서서 도와주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더 좌절감 내지 네. 무력감으로 나타났을 법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하고 네. 또 하나는 이 법치 사유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이 직장 안에서라고는 하지만 공공연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심지어 고소를 했는데도 무혐의 처리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법치 사회가 사망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남은주 대표님. 네,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동영상으로 직접 저희한테 네. 공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대구에서 얼마 전에 그 청와대 청원도 넣었었는데요. 강제로 이제 야간 산행을 전 직원에게 시키고 네. 거기서 여성 직원이 이제 다쳐서 머리에 피가 막 나는데도 계속 산행을 시켰다는 그 네. 청원 내용도 저희가 봤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만연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다. 그런데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저항하지 못했는가가 네. 아니라 네. 그는 왜 그런 가해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네. 하는 것으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창 변호사님. 예, 이전에도 여러 가지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반성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 문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이것이 끝이 아니겠다는 부정적인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행 행위를 당한 전직 직원의 분이 느꼈을 암담함, 공포, 무기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이러한 가혹 행위가 있었음에도 주변에 앉아 있는 근로자들이 방관하고 있는 모습에 네. 조직 문화의 무서움을 생각했습니다. 네.
법률적으로 양진호 회장의 행위는 갑질을 넘어선 범법 행위입니다. 네. 예, 전 직원을 때린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하고 네.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네. 우리 저 김동창 변호사님은 이제 직장 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어떤 공통적인 또 특징, 어떤 구조적인 특징 같은 것을 보실 수 있는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직장 갑질이라는 것은 직장 내에 어떤 장소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네. 폐쇄된 공간에서 집요한 괴롭힘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뿌리 박힌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네. 이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번 양진호 씨 사안은 좀 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갑질 행위로 즉 다른 근로자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 갑질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폐쇄성의 어떤 특성이 사라지고 공개적으로 갑질이 행해진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남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특징,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에서 있는 고용평등 상담실이 있는데요. 네. 96년부터 상담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상담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업주나 네. 아니면 이사급 이렇게 관리자 이상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네. 그 친인척들이 네. 보통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성에게 더 많이 그리고 비정규직에게는 정말 참혹할 정도의 폭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갑질이 행사되는데요. 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것도 수반되는 것을 저희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구조와 시스템이 그대로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네. 갑질이라는 단어가 넘어서서 이제는 범죄 행위로까지 네. 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전히 갑질이라는 단어 속에서 묻혀 있어서 네. 이 갑질의 심각성 그러니까 직장 내의 이런 이 폭력, 겁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법 행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네. 그게 머물러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직장 내에 보면 이런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내적 시스템이 있어도 유명무실하거나 없거나 네. 특히 일반 개인 회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 특징을 보면 보통 사주나 이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직장인들을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만들어내고 또 보복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네. 거기에 대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변호사님. 그 사례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지금 법률 스텝으로 있는 직장갑질 119는 2017년 1월 1일 출범하였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는 총 22,810건에 해당. 22,000여 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직장갑질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난달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는 총 225건이었고 네. 이 중 폭행 그리고 악질 폭언, 네. 황당한 잔무지시에 해당하는 양진호 회장과 같은 사안은 지금 총 23건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3건만 지금 확인을 하면 네. 첫 번째는 주유소 강제 근로 사안입니다. 네.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건물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저임금으로 하루 14시간을 근무하게 하고 네. 그리고 쉬는 날 전화해서 일하러 오라고 하고 네. 늦으면 폭언을 하거나 건물주의 소유 다른 땅에 이제 막노동을 시키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폭행 폭언 사례로 어떤 성희롱으로 인사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들이 도리어 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신고하고 그리고 폭행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황당갑질 사안으로 1박 2일 법인 연수를 하기 전에 이사장에게 A4 한 장의 편지를 쓰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명절 수당을 받으면 감사 문자를 보낼 것을 요청하거나 네. 아니면 이사장이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가면 잘 다녀오시라는 문자를 네. 보낼 것을 강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참 광범위하게 이 갑질 또 폭행이 행사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 대표님, 대구 여성회에서 활동하실 때도 이런 제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현장에서 저희가 많은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네.
아까 양주도 씨 거는 이제 공개된 장소였었는데요. 네. 독립된 사무실 공간에 들어가서 2단 엽차기로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거나 네. 아니면 업무 시간 중에 라면을 끓여서 대령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여성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여성 직원들을 외부 인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접대 자리에 네. 이렇게 마치 접대부처럼 앉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여직원들에게 여성을 특정하는 그런 욕을 아주 일상적으로 네.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해서는 이제 임신한 여직원의 자리를 보면서 이 책상 빼야 되겠네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이제 여성과 남성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갑질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폭행 등이 있죠. 이 직장 갑질이 도대체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이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네. 이 세월이 흐르면 좀 개선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네. 왜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을 봤더니 네. 우리는 일단 서열에 따른 위계 문화가 상당히 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네. 학교 선후배라든가 네. 고향이라든가 나이나 직책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정을 시키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업무적인 위계가 아니라 이게 네.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또 하나 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서양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서양의 개인의 인격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지만 네. 우리 사회는 좀 집단주의 의식이 강합니다. 네. 이 집단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이 상대적으로 무시당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개인의 인격권 정도는 욕설이나 폭행 이런 것처럼 무시해도 상관없다. 이런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보면 명예훼손이나 어떤 비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서양보다는 굉장히 처벌이 약합니다. 네. 근데 서양에서는 이 문화를 보면 자기를 가리키는 I라는 대문자 I는 문장 어디에 가도 대문자로 항상 위치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개인의 인격권이나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아주 큰 처벌이 된다. 네.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런 어떤 법제의 미비가 이것을 네. 더 악화시키고 있다. 말씀 드렸다시피 이 내적 장치가 부족하면 네. 외적 장치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라도 보완해 줘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아직 한국이 근대성이 발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쓰는 개념인데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개인성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공간을 침해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거죠. 한국은. 왜냐하면 가족과 같은 사회, 가족과 같은 회사, 가족과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가족은 아주 친밀한 사이잖아요. 근데 네. 가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 딸 같아서 성희롱을 했다. 내 딸 같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들을 좀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그리고 여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 심지어 학벌이 어떻게 되냐, 뭐 띠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서 나이를 물어서 서열을 한다거나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학연, 혈연, 지연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외부에 위치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한가라는 것을 저희가 좀 감각적으로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식적으로 그것을 살펴야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일고 있는 그런 20대 2030 여성들의 그런 페미니즘적인 물결들 이런 것들도 그런 가부장 혹은 네. 가족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문화적 측면으로는 어떤 군대 문화가 좀 있지 네. 않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존 문화인 군대 문화가 직장 문화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어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지금에 비해서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자들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의식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가부장적인 의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가족 관계를 가졌던 문화가 의식화되어 지금 나의 윗사람, 특히 아버지, 할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인 양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어떤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가장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 것이 직장 생활에서 동일하게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의 상명하복의 이런 문화 그런 유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자, 우리 변호사님, 이 제도적인 어떤 문제도 있다고 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그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토론 처음에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지금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네. 지금 형벌은 지금 그 폭행죄보다 근로기준법이 더 가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동영상 속의 직원은 퇴사한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에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된다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폭행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폭언과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는 방안이 없습니다. 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한다거나 뭐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말을 하면 형법상 모욕죄나 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 우회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성적 괴롭힘인 성희롱에 대해서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남녀 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제함으로써 성희롱 규정이 생기기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이외에 어떤 인격권을 침해하는 괴롭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저는 뭐 지금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줬는데 현행 법이 부족해서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양 네. 회장 같은 경우도 네. 이 8명이나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한 번만 딱 소환하고 네.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건 법의 사망이에요. 네. 나는 그 수사검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분명히 감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감찰을 해봐도 자기 조직 보호 논리가 앞서다 보니까 감찰 결과가 과거에도 봐도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고 네. 저는 현행 법의 미비라기보다는 법이 있어도 가진 자나 권력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무혐의 처벌이 나오고 네. 언론에서 보도하고 여론화되면 할 수 없이 이걸 조사하는 이런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불공정 사회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런 유사 사례가 무기수가 말하자면 형 집행 정지를 받아가지고 5번, 6번씩 이 호화병실에 머물면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이런 뭐 폭행죄니 협박죄니 이런 것들을 보면 형사법들은 사실은 2년, 3년 이하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정관예우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거액의 무마비나 이런 돈을 건네가지고 전부 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받아오다 보니까 처벌이 유야무야 돼버리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을 운영하는 사법부가 얼마나 신뢰를 잃고 있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여론화되고 언론에서 보도하면 그제서야 수사는 신용을 하고 저는 검찰과 법원의 어떤 신뢰 상실 이런 것이 법치 사회를 정말 우습게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입장에서는 어떤 일선에 있는 일반 검사님들은 대부분 제가 볼 땐 다들 훌륭하다고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 조직만의 어떤 그 문화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네. 거기도 네. 어떤 군대와 같은 위계 질서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들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명확한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정관예우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명예훼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 이사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별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관예우에 대한 어떤 정관예우가 있는 변호사들, 법원 출신 변호사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변호사들도 그런 어떤 법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법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훌륭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법원 행정처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 정관예우에 대해서 있다 없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판사들은 한 23% 정도 있다 하고 변호사는 거의 70%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은 46% 정도 있다고 하고 네. 말하자면 우리 사법부의 상당한 맹점으로 드러난 정관 예우에 대해서 이 판사들과 일반 국민, 변호사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선에 앞장서야 될 판사들은 없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 나왔지만 개인적인 판사나 검사들은 좀 뭐 훌륭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조직 문화에서 이런 것을 없다고 얘기를 해야 사법부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있다고 하지 않죠. 하지만 변호사들 일선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가해자면서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적인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이 법적인 형평성, 너나 할 것 없이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저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양 회장도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신고하려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 내가 불이익이 더 두렵거나 이러면 신고를 하지 않죠.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이 미합리한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3개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 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정되고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점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의사 불벌죄는 형법상으로는 그것이 이제 해당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8조로 걸었다면 그 양진호 회장의 그 피해자가 만약에 회사에 근무하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나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직장 성희롱이라든가 그 밖에 따돌림,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런 따돌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따돌림이 어떻게 쓰이냐 하면 이런 법률에 의거한, 제도에 의거한 것을 노동자가 제기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이런 집단 따돌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자회견한 사건도 이제 모성보를 찾으려고 하면 갑자기 아무도 식사를 하지 마라, 같이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집단 괴롭힘 형태로 회사가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것이 법으로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단협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만 만연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진호 회장한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 지금 현재 2018년 11월 8일 양진호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적용된 혐의는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직장갑질 행위와 관련해서는 2가지 폭행과 강요가 있습니다. 혐의 중 첫 번째는 폭행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 가능하고 그럼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보이면서 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회사의 지위, 직위를 근거로 폭행한 것을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 어떤 직원에게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요입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토를 나오게 할 때까지 술을 먹이거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색깔로 머리를 염색하게 한 강요한 행위를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폭행 동영상 촬영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상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규정들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법, 동물보호법, 마약류법, 저작권법, 청포도공법, 화학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는데 이는 아마 수사가 계속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법이 미비해서 처벌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증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의가 살아있고 적용을 잘하면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성폭력특별법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양진호 회장의 그 원천이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근데 그 부가 어떻게 창출되느냐라고 하면 불법 이제 촬영물들을 배포하고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피해자가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오면 필터링해야 하는 회사, 또 본인의 자회사였죠. 그 회사에서 필터링 해준다고 또 돈을 받고
이렇게 내부 거래를 하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는데요. 이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도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10대, 20대들은 이런 피해에 노출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제대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항하지 못하는가? 우리 남 대표님은 왜 갑질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는가? 그런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처음에는 고성, 욕 같은 거 이런 게 들리다가 블라인드를 싹 쳐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지. 주위 직원들이 그렇게 눈앞에서 폭행 장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자리에 굉장히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것 또한 또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봐도 그냥 놔둬선 안 될 것 같은 폭행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제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눈길도 주질 않아요. 그냥 본인 책상에 있는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양진호 씨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이 조직 문화 공포감을 주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이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보도가 진행된 이후에 여러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가 있었는데 그분들 말씀도 다 같아요. 너무나 이제 양진호 씨가 무서워서 차마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폭력을 제지한다거나 그럴 엄두를 못 냈다. 처음에는 이 동료 직원들의 진짜 이 무관심한 모습이 굉장히 좀 화가 났는데 이 전현직 직원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조직 문화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뭐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시사톡톡의 이정은 작가가 한상진 기자한테 질문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저항을 못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됐는지. 일반적으로 저항을 할 때는 저는 네.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저항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확실할 때, 네. 그리고 이익이 확실하더라도 내가 저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나 조직이 있을 때 저항을 하는 법입니다. 네. 저항을 안 하거나 포기할 때는 또 분명한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익보다도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될 때는 포기하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내가 힘도 조직도 없을 때는 정말 무모하게 나섰다가 나 혼자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저항을 못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 영상에 보면 이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 회장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이 무섭다는 얘기죠. 네. 말하자면 저항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뻔한 불이익과 공포가 있는데 네. 누가 나서겠습니까? 저도 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왜 저 동료들은 못 네. 났을까? 저도 거기 있으면 못 나섰으리라 그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네. 소리냐면 네. 내가 나섰을 때 법이 나를 보호해 주거나 근데 이 직장 동료들은 이미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그 정관유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양 회장 편에 서서 무마시켜 주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네. 도망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피해자들이. 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 법치사회의 사망이고 법이 최후의 보루로서 인격권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네. 법이 다시 바로 써야 된다. 법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네. 법은 검사와 판사의 노력으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만약 저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법은 나의 편이다.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 여러 사람이 전 나섰으리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현장에서 한 사건을 보면 직장의 성희롱이 했는데 제가 가보면 한 10년 동안 이런 갑질이 이어진 업체들을 최근에 몇 개 사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아하잖아요. 10년이나 이렇게 참고 있었습니까? 라고 네.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 한 사건의 피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출근하는데 차에 뛰어들고 싶었대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개입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개입이 잠깐 있었더라도 이것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노조랑 같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기자회견하고 언론하고 이렇게 해서 뭐 검찰 고발하고 등등등의 것들을 해서 굉장히 거기는 잘 정리가 된 업체가 있었거든요. 금융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의 집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특히 사업체라면 고용노동부가 담당이잖아요.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법. 등등이 함께 작동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개인들이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은 좁죠, 대구는. 그래서 문제를 하나 제기하면 요 회사에서만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업계에 아주 못 가더라고요. 네. 뭐 의료계, 뭐 사회복지계 등등등, 뭐 유아, 교육 등등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절시켜내는 내부 그런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것들 또한 네. 사회가 함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진호 회장 피해자도 업계를 떠났죠. 네. 네, 변호사님. 일단은 그 어렸을 때부터 부조리를 경험한 결과가 좀 아닐까 합니다. 네. 그 가정 내에서의 어떤 수직적인 구조, 학교 네. 내에서의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 네. 선후배의 관계에서 이미 부조리를 경험하고 네.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직장 갑질만 좁혀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우선 한번 낙오되면 다시 취업하기 어려운 노동관계의 구조로 인하여 야기되는 네. 어떤 사회 안정망의 부재에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 내에 같은 학교 출신이나 지역 출신들이 모여서 신입사원 선발권 등을 행사하는 등 네. 사회 공정 선발 시스템이 무너지고 네. 어떤 연줄,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하여 네. 이러한 것이 불공정한 선발 시스템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네. 인식을 하게 되어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 대표님, 네.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피해자는 그렇다 치고 옆에 있던 동료들이 저렇게 쥐죽은 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죠.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의지와 그런 정에 대한 감각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죽여야 할 만큼이라는 것은 저런 폭행과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지속되었고 그리고 개개인이 함께하지 못하는 굉장히 파편화된 시스템으로 아마 저 회사를 운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뭐 신자유주의라고 크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도 회사에서 왜 친목 도모나 이런 것들이 강제적인 형태로만 되고 네. 서로에게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는 형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근무하는데 CCTV를 단다거나 그래서 계속 누군가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금방 내가 동료랑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사한테 불려가서 네가 금방 이런 이야기 했지, 내 욕했지 이렇게 체근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연대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관계를 끊어놓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무서운 거죠. 자, 현장을 취재했던 이 한상진 기자는 또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이렇게 네네.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 그리고 배경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일단 뭐 돈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부를 과시하고 실제로 지금 웹하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 직원들에게 뭐 확인을 시켜주면서 아마도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이제 조직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뭐 자기 회사 오너의 약행이나 잘못된 조직 문화가 있더라도 그걸 고발하거나 그걸 엄두를 아마 못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취재하면서. 네, 돈과 권력 거기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 그리고 이 성과주의에 따른 어떤 폐해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성과주의가 저항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노동관계의 유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비정규직이 늘게 되고 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어떤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게 네.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어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생활이 더욱더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 사고로 이어져서 직장 내의 부당한 갑질에 대해서도 저항할 여유조차 없어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에 따른 폐해. 우리 남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네, 신자유주의가 저희한테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특히 아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네. 가장 큰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노동에 대한 존중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노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정규직이 되는 것, 네. 그리고 뭐 인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척도가 되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현재의 어떤 계급적 상황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죠. 네. 그런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이게 정규직이라는 것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어렵게 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엄청난 스펙을 또 쌓아야 되고요. 비정규직은 너무나 많고 네. 비정규직적인 그런 노동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재계약이 될 것, 특히 지금 11월인데요. 재계약이 될까 안 될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료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간에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전체 구조로 보면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은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도 특히 이런 노동 현장에서의 유연성이 저는 신자유주의가 또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그것 중에서 직장 갑질이 더 만연할 수밖에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다수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네, 저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쟁은 불가피하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또 성과가 높아지고 중시된 건 어쩔 수 없는 또 그건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이 가져온 폐해가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 황금 만능주의, 돈과 권력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더 팽창시키지 않았나.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이런 네. 구호를 가져왔고 저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고 거기에는 개인의 인격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식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신자유주의에 있는 장점은 우리가 취하더라도 이런 지금 폐해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서 네.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 안에서 어쩌면 가정보다도 직장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직장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와 불법 행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극복해야 될 전 병폐라고 봅니다. 네. 이 갑질 문화를 근절시키고 개인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자, 그 부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제도를 물론 이제 미비해서 저런 갑질이 행해진다고는 이제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완하거나 고칠 것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그리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상황을 취업 규칙에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과 네. 그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네.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법률안이 네. 지금 통칭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이라고 네, 하는데 네. 2018년 9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네. 지금 개정 법률안 지금 의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대비하여 어떤 프랑스 노동법 아니면 캐나다 퀘벡주의 노동기준법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어떤 정의를 두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지금 현재 신속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금 2018년 7월 18일 날 정부에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지금 내놓았는데 이후 이행되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네. 정부의 어떤 후속적인 조치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법사에 올라가 있는 법에도요. 그리고
원래 있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인 성희롱 문제도 네. 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일단 법을 통과하고 나중에 향후에 이제 다시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성희롱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노동 지방노동관서에 저희가 진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공문을 냅니다. 직장인 성희롱 맞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회사에 오면 징계를 안 해도 돼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굉장히 심각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괴롭힘 이런 거다 하면 안 된다 정도인 거죠. 그런데 사업주나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크게 큰 불이익이 없는데 그걸 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만 예방의 의미 정도가 있는 거고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또한 개인이 그런 뭐 모욕죄나 아니면 폭행 이런 걸로 신고를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힘을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올라가 있는 법들도 좀 약간 미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진한데 또 우리 교수님은 뭐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그 법을 실행하는 이제 검찰과 사법부의 의식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줄곧 강조를 해오시는데요. 그것 자체도 이제 시스템 개선에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법부의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총칭해서 갑질방지법이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정확한 지적도 해주셨지만 이것조차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지금 이 잠자고 있습니다. 저는 미비한 법이라도 존재하는 것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 작은 위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관예우 이 문제는 사법부의 네. 신뢰와 네. 또 많은 직장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정관예우 부분을 지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질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국민의 의식, 눈높이에 맞는 네. 개혁을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또 네.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내가 불이익을 보지 않고 내 불편함을 호소해서 이쪽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불이익이 예상돼서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도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 갑질의 행태를 이제 어떤 구조적인 원인에서 찾을 때 일단 사회 문화적인 문제점에서도 찾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식의 개혁이라고 할까요? 저는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붕괴하고 그냥 감추려고 쉬쉬하지 말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네. 기록으로 남기고 네.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침묵이 내 동료들의 희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의 고발과 나의 용기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인식 전환이 저는 일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내 권리는 절대로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이런 의식. 그리고 사장은 사장일 뿐 나의 모든 행복 추구까지도 사장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직장인들도 갖고 네. 그래서 법은 법대로 개정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이런 의식의 전환 그리고 저는 영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자기 권리의식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도 물론 그게 맞춰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개개인의 법의식이나 법의 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용기를 내서 내 권리, 내 법익은 내 스스로 지킨다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 이제 우리 교수님처럼 직장을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하면서 이제 뭐 외치고 이제 저항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해고되지 않을까,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저항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쉽게 해고시킬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네. 하나여 이제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는 측면에서 네. 회사 측이 해고를 한다면 이건 부당 해고가 되고 네. 이는 또한 부당 해고로 인해서 뭐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근로자의 어떤 네.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대구여성회에서 저희가 그 개헌 때문에 헌법 읽기 모임을 하다가요. 네, 이제 헌법을 다 읽고 그다음에 무슨 법을 읽을까 하다가 노동법을 읽었거든요. 네. 읽으면서 저희도 뭐 현장에서 뭐 성희롱 관련한 법은 잘 알았는데요. 네. 굉장히 법이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현장에 네. 있으면서 몰랐고요. 저희 같이 모임을 했던 사람들도 아 법이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아 갔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고등학교 정도 되면 노동법에 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법이 이제 보장돼야 된다고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무슨 법인지 저희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법 정도는 뭐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교양 노동법 이렇게 사례를 중심으로 굉장히 쉽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입사부터 퇴사, 뭐 해고까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함께 읽으면 네. 저희가 이거 지금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몇 조 몇 항 위반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네. 때랑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는 건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의 전환, 개인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네. 뭐 저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노동법 정도는 저희 전 국민이 헌법과 노동법 정도는 다 알면 좋겠다, 꼭 네. 읽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양진호 회장한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형법을 잘 알고 그리고 주변에 침묵하면서 앉아있던 동료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알았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당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뭐 이렇게 성희롱적인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거 성희롱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이 벌금 물 수 있는데 압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갑질이 범죄라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범죄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저는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 혹은 좀 직급이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서 이거 성희롱 아닙니까? 이거 지금 폭행 아닙니까? 이거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되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격자의 정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일반적으로는 그건 맞지만요. 저는 양 회장 케이스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아마저 봐서 그 폭행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그 정말 심각할 정도로 내가 거기에 아니 인권 변호사로 거기 갔다 하더라도 8명이 네. 둘러싸여서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네. 그렇게 심하게 구타당하고 네.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처절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내가 헌법법 몇 조에 해당하고 당시 이런 말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용기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왜냐하면 협박이 너무나 들고 네. 저 사람 뒤에는 법이 보호해주고 네. 엄청난 변호사들이 자문 변호사들이 그런 일을 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경우는 맞지만 양 회장 같은 케이스는 이미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 놓고 있고 그 조직원들은 그 폭행의 모습을 10년간 반복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식 여부를 떠나서 이미 그런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들고 나오기는 힘든 그런 현실이 돼버렸다. 이런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앞서 두 분 다 타당한 이제 의견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직장갑질 119에서 이메일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노동법 어떤 그 규칙 같은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네. 자기가 직장갑질을 당했다라고 네. 이렇게 메일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상 명확하게 처벌되고 규정되어 있다는 부분만 네. 저희가 알려드리면 단메일로는 정말 감사하다. 이런 부분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남문주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노동법 어떤 상식 같은 것은 학교에서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창룡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지금 양진호 회장의 지금 행한 어떤 폭행건은 이건 지금 갑질이 아닌 진짜 범법행위입니다. 이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형법적인 어떤 기본 지식이 있거나 노동법적인 기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범법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를 대항할 수 있을까는 조금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인이 대항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동료가 침묵한다면은 내가 저항을 해야 되고 또 피해자가 침묵한다면은 그 동료가 또 저항해야 되고
개인도 어떤 책임이 결국에는 있지 않을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인이 저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보다는 그런 네. 개인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활동하고 계신 그런 직장갑질 119도 있고요. 대구여성회 같은 고용평등 상담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 자문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런 제도들을 이제 검색해 보시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네. 저희 현장에서도 굉장히 달라진 걸 느낍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오셔서 이제 우시거나 네. 하소연만 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모아 오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폭언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녹음, 녹취 이런 걸 보통 요즘엔 다 해오시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녹음이나 녹취 같은 걸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네. 오늘 몇 날 며칠인데 어떻게 네. 되었다라는 걸 기록해 네. 놓는 것도 나중에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게 되면 네. 증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왔던 문자나 카톡 같은 걸 캡처해 놓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아시고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는 걸 저희가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좋겠고 그런 걸 들고 혼자 하시긴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뭐 직장갑질 119나 대구생 고용평등 상담실이나 이런 기관을 찾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근로기준법 상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 이런 네. 것들을 함께 해드립니다. 네. 상담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고용평등 상담실로서 공문을 내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범법 행위를 했다, 위법이다라는 것들을 공문으로만 보내도 바로 해결되는 경우들 저희는 왕왕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사회단체에도 도움을 청해야 된다. 직장갑질 119에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지금 네. 직장갑질 119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창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지금 모여 있어서 네. 그분들의 어떤 갑질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노무사나 법률가들이 이에 대해서 법률적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같이 그 1,000명 안에서는 또 같은 유형으로 이제 네. 갑질을 당한 분들이 네. 또 어떤 이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네. 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쪽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네. 스스로 알아서 네. 조직하고 어떤 자기들 어떤 부당함을 견제할 네.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장갑질 119에는 대체로 이제 변호사와 노무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한 약 250명 가량의 네. 지금 노동운동가, 노무사, 네. 법률가들이 지금 네. 모여 있는 공익단체입니다. 작년 지금 2017년 11월 1일 날 아까 출범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딱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작년 11월 1일 이제 출범되고 나서 11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크게 지금 다룬 사건이 지금 한림대 성심병원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간호사들의 어떤 선정적인 어떤 그 네. 장기 자랑 네.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됐는데 네. 결국 그 부분들이 결국엔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네. 스스로를 보호하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처럼 어떤 다른 어떤 스스로 우선적으로 스스로가 그 어떤 부당 행위에 대해서 고부하는 네. 행위를 먼저 해야겠지만 그것이 힘들면 여러 어떤 다른 단체들을 도움을 받는 게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제도와 의식 개혁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또 패널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줬었고 네. 한 가지 빠진 부분을 좀 네. 보완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이 그 양 회장 같은 경우는 한 10년간 반복되는 네. 이 동료의 침묵과 또 사회의 묵인 내지 또 정관료 변호사의 뒷배경 이런 걸로 전 사회적 괴물로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 개인 차원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회사 차원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사회랑 비교할 수 없는 스웨덴 같은 데는 네. 그 직장에 소위 말하는 스몰 피플을 어떻게 보호할까 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불편이나 불만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소한 것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반드시 일주일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벌 내지 최소한 답변 내지 조치를 취하도록 이런 제도가 만들어 놓고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전 세계 수출품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언론사에는 옴부즈만 제도 또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다른 일반 직장에도 이런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것을 회사 스스로 먼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 개인에게 이런저런 걸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직장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창 변호사님부터 해주시죠. 지금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은 10명 중 7명에 해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이든 간에 무엇보다도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관심에서 인식으로 인해 시야가 확대되고 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인 어떤 갑질 보호책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주 대표님. 네, 예의란 이름으로 관행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상사들이 의뢰하던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것이 갑질이라는 것 그리고 인권 침해라는 것을 함께 감성으로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을 예민하다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할 때만이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나 함께하는 그런 인권운동가나 이런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좀 더 노력한다면 갑질이 좀 사라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창용 교수님. 예, 법과 제도는 국가의 문제지만 개인이 용기를 내서 내 법이건 내 스스로 지킨다는 이런 의식이 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내 동료의 불이익과 저런 탄압을 눈을 감았을 때 나중에 나에게 그것이 닥쳤을 때 내가 또 희생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용기, 개인이 법의식 이것이 항상 우선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레지스탕스 투사이자 전후에 외교관을 지냈고 인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했던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이 2010년 93살 때 젊은이를 위해서 쓴 분노하라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만 그 책에서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이며 인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분노하라고 호소합니다. 분노야말로 자유 프랑스의 동력이었다고 합니다. 직장 갑질과 인권 침해를 추방하기 위한 공동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침묵을 깨고 분노하고 함께 저항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